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와 함께한 긴 여정.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영웅이 온갖 시련을 겪고 부활하는 단계까지 따라왔었죠. 오늘은 마침내 영웅이 묘약을 들고 세상으로 귀환하는 마지막 12장을 살펴볼 겁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온 이야기들 있잖아요. 뇌과학, 신화, 정치, 경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쫙 꿰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준 묘약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정리하는 시간이죠.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장을 펼쳐볼까요? 근데 시작부터 질문이 엄청 거대해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구할 것인가? 네, 바로 그 질문이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동굴에서 얻은 보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 가져와야죠. 그것처럼 이 책이 말하는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손에 쥔 이 묘약이라는 묘약을 어떻게 쓸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묘약을 꼭 써야만 하는지 그 절박함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카산드라와 코로나인데 이게 딱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 속 카산드라. 다들 아시겠지만 예언 능력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 예언을 믿어주지 않는 저주에 걸리잖아요. 네, 너무 비극적인 인물이죠. 트로이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자들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를 보냈는데 세상이 무시했던 그 상황을 이 카산드라의 비극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닮았네요. 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랑 통계를 근거로 큰일 났다, 트로이가 불타고 있다고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하면서 안 믿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팬데믹 경고는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데이터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였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을까요? 이게 혹시 이 책이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전체 그림이 딱 연결되는 거죠. 아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뇌에는 서사를 처리하는 신경 스토리망이라는 게 있고 네, NSN. 네. 이야기에 몰입할 때 공감과 유대감을 만드는 옥시토신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고 했었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이전에 호모 나렌스, 즉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라도 그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이야기 형태가 아니면 뇌에서 제대로 된 경고 신호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규 바이러스 확산 전파율 2.5 이런 데이터보다는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원인도 모른 채 쓰러져 간다는 이야기가 훨씬 강력하게 와닿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진실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어요.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카산드라의 비극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거대한 위기, 기후변화 문제도 똑같겠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아주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윤리적 딜레마죠.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가 5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 선로를 바꿔서 한 사람만 희생시킬 거냐. 네네. 저자들은 기후변화를 현재와 미래의 트롤리 문제로 다시 구성합니다. 지금 우리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계속 쓰는 건 5명의 미래 세대가 묶여있는 선로로 전차를 그냥 내달리게 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선로를 바꾸는 행위가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행동이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조금 무력감이 들기도 해요. 트롤리 딜레마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딜레마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파국적인 선택지 앞에 놓인 걸까? 이 이야기 프레임 자체가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자들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야기의 틀, 즉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하는 비극이라는 딥스토리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 그 틀 안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끔찍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그 이야기의 틀 자체를 부수는 거겠군요. 한 명을 희생할까, 다섯을 희생할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전차를 멈추고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요? 네, 저자들이 닐 게이먼의 말을 인용해서 상상은 근육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 그 문장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존재하지 않았던 해결책을 상상해내려면 근육 단련하듯이 상상력을 계속 써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은 근육이고 이야기는 바이러스다. 이 두 문장이 이 책 후반부의 핵심 같아요. 네, 핵심이죠. 상상력이라는 근육으로 새로운 대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퍼뜨려야 한다. 네,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말한 내러티브 경제학 개념이 여기서 딱 등장하죠. 아, 비트코인 이야기요? 맞습니다. 탈중앙화된 미래의 화폐라는 이야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실제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랬죠.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많은 이야기 바이러스들이 좀 파괴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비트코인 이야기처럼 매력적이면서도 뭐랄까 생태학적으로 생산적이고 공동체의 이로운 생각 바이러스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린다. 이게 말이 쉽지 기존의 강력한 이야기를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관습이나 생각을 바꾸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걸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철학자 콰메 앤서니 아피아의 도덕혁명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덕혁명. 투가 왜 성행했겠어요? 아, 명예 때문에. 네, 모욕을 참고 살아남는 건 명예를 잃는 것, 즉 사회적인 죽음이었으니까요. 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결투 문화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게 법으로 금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결투를 명예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요? 핵심은 바로 명예와 수치심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준이요? 모욕을 당하고 결투를 피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사회에서 사소한 일로 목숨을 거는 결투 행위 자체가 야만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아, 이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 나가면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낡은 명예 코드가 힘을 잃고 사라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후위기 문제에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요. 지금은 뭐 전기차를 타거나 텀블러를 쓰는 게 바람직한 개인의 선택 정도로 여겨지지만 만약에 과도한 탄소 배출이나 무분별한 소비가 결투처럼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네, 새로운 명예 코드가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치심과 명예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는 식의 경고, 디스토피아적인 서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책은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죠. 불안정한 시대를 위한 유토피아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공포는 단기적으로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속되면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거나 그냥 회피하게 만들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들으면 지치죠. 북극곰이 죽어간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런 이미지만 계속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다시 꺼내들면서 우리가 단순히 없는 곳이 아니라 좋은 곳, 즉 우리가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런 끔찍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긍정적인 이야기 말이죠. 그렇죠. 확실히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모습일까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노동 시간은 줄어든 대신에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와, 듣기만 해도 좋네요. 이런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유토피아적 서사가 사람들에게 나도 저런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죠.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 그 마지막 단계에서 책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쓰는 모든 이야기에는 영웅과 적대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서 진정한 적대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요. 아, 시몬 베유. 베유는 트로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이나 적대자는 아킬레우스나 헥토르 같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을 무감각한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힘 그 자체라고 말했죠. 힘이요? 네, 전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영웅도 약자도 모두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적, 특정 국가나 기업 아니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적은 모든 것을 성장의 재료로 이윤을 위한 도구로 환원시켜버리는 현대 문명의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자들은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어쩌면 인류는 이 거대한 지구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토대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악당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그 영웅서사 자체가 사실은 지구 입장에서 보면 파괴의 서사였을 수 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네요. 네, 이걸로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으로 시작했던 이 책의 대장정은 인간 중심의 영웅 서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들고 귀환해야 할 궁극의 묘약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야기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인간을 넘어선 더 큰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결국 우리에게 당신은 이야기 속에 살고 있고 그 이야기는 당신을 만들며 동시에 당신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캠벨의 단일 신화 구조, 보니것의 6가지 이야기 곡선, 뇌의 신경 스토리망, 호모 나렌스라는 인간의 정의,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서사적 자아, 사회를 움직이는 딥스토리. 네, 정말 많은 개념들이 나왔죠. 이 모든 개념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라. 그것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당신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 책과의 탐험을 통해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그 이면의 구조와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또 다른 지적 탐험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당연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공에 대한 것이든 행복에 대한 것이든 혹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여러분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말이죠.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